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5주 마지막인데 야, 5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오늘 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정세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가 초청 연속 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오늘 마지막 강연입니다. 지난 2월 첫 강연이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어느덧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많은 의원님들과 제 지역구 영등포갑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각 주제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도 마다하고 현안을 깊이 알고 공부하려는 동료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큰 감명을 받았고 행사를 주최한 사람으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를 우리가 기획한 게 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잘못하면 이 현실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선정적인 제목만 우리가 정한 거 아닌가 했는데, 저희가 첫 그 강연 그 반도체 그거를 시작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한일 관계 세계 정세 개헌 이렇게 주제를 했는데, 마치 1월 달에 지금 3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분야별로 중요한 그런 주제를 이거를 정하고 같이 의논하게 한 우리 방의 스태프들, 특히 우리 그 수석 그 보좌관부터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전체 우리 식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김인국 국장님이 은행장에 올해도 안 갑니다. 대한민국 한국은행 국장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실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현안과 전망까지 연초에 기획했지만 대한민국의 과제를 중점에 두었기 때문에 시의적절했고 강사님들의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알차고 열띤 강연이었다고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와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금융시장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불리한 영향을 미쳐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금리를 따라서 올린다면 포화 상태에 있는 가계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특히 서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혼란한 파도 앞에서는 전문가의 식견과 조언이 나침반과 방향타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장님께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읽어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도 짚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흔쾌히 강연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정말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자리하시기 어려운데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작년 4, 4분기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정책 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 4분기 그 과정들을 제가 일단 네 단계로 봤습니다. 일단 시장 불안이 어떻게 파급되면서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응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그 상황은 어떤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하지만 조금만, 저도 이제 이런 그림 보면 도대체 이게 지금 화살표가 많고 요인들은 1, 2, 3, 4, 5, 6 적혀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저조차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금융시장이 복잡하고 그 복잡한 상황들을 그래도
잘 이해하시려면 조금은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4, 4분기의 어떤 파급 경로나 이런 영향들을 전체 그림으로 저희가 하나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보면 국내외 통화 긴축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긴축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단 보는 거고요. 그 밑에는 뭐냐 하면 자, 금리 인상만 되면 좋습니다. 좋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금리 인상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덜 나타날 수 있는데 마침 작년 4, 4분기에 한국전력공사라는 초우량 공기업에서 저희는 회사채라고 하고 회사 시장에서는 공사채라고 하는데요. 채권을 대량 발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은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전이 저희 때문에 당연히 채권을 많이 발행할 리는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 작년 2월 달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원료 인상분에 따른 전기료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한국전력이 운영자금이나 내지는 어떤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단기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조금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작년 4, 4분기에는 한전이 3년짜리, 5년짜리 채권을 크게 발행하다 보니까 장기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됐습니다. 원래 한국은행 금리 올리면 조금 지나고 중기 한 2, 3년짜리가 오르고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는 4, 4분기 때는 한전이라는 저런 예상치 못한 물론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치 못한 그런 요인 때문에 금리가 같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그것만 오르면 되는데 또 작년 4, 4분기 때는 환율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1,450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올랐는데요. 자, 금리도 오르고 그다음에 환율도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 환율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약 수입 물가 때문에 당장 시장에서 사는 그런 가격도 오르지만 금융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부채들이 많거든요. 그럼 외화 부채 당연히 100원에 빌렸는데 예를 들어 1달러 1,000원에 빌렸는데 환율이 오르다 보면 1달러에 1,500원이 빌리는 것처럼 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500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럼 500원 늘어나면 괜찮냐면 500원 늘어난 것에 따라서 은행이 대체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많이 부과가 됩니다. 자, 금리 오르고 한전채 발행하면서 장기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니까 은행도 덩달아서 그 비용 부담을 위해서 은행채도 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기, 장기 그리고 은행 모든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와서 돈을 빌리려 하고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러고 예금을 당기려 하고 자, 그럼 은행이 당기면 괜찮냐? 은행은 큰 형 아닙니까? 그죠? 은행이 당기면 옆에 있던 작은 형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도 같이 덩달아서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쪽은 사실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데 앞에 은행들 그리고 초우량 기업인 한전채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를 올라다 보니까 덩달아 같이 따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은행 금리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0.5에서 차근차근 올리면서 굉장히 저희가 제일 먼저 주국 중에서는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잘 올려오고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0.75%포인트씩 4번, 5번씩 올리니까 덩달아 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희는 그 속도보다는 천천히 하면서 충분히 금융기관들이 금리 인상에 준비할 시간을 드렸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요인들, 한전채, 환율 급등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이다 보니까 모든 돈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돈을 지불하는 비용은 갑자기 한꺼번에 2%, 3%, 5%, 6% 그러면서 그 전에 3%, 4% 빌렸던 PF, ABC, PB라는 또한 금융 조달 수단이 있습니다. 사실 영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는 저희가 부동산 개발을 하면 그 돈을 조달하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에서 더 이상 부동산 PF, ABCP라는 게 조금 위험하다 해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시장에서 PF, ABCP라는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은행이 아닌 다른 제2금융권,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금리도 오르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제가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만큼 복잡했기 때문에 신문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떠들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요인은
저도 한국인입니다만 한국에서 금리를 올린 것이고, 물론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라든지 가계부채라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한전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랐던 것이고, 환율이 급등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뒤에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경로 1입니다. 자, 신용물이라는 것은 국채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예컨대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절대 부도가 날 이유가 없지만 회사채나 이런 거는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는 신용물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있다고 해서 신용물이 아니라 신용이 부도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신용물인 겁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 카드를 쓰는 건데, 이 신용물은 신용이 잘 없는 사람들이 빌리는 물을 통칭하는 겁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용물 당연히 금리 오르니까 겁나니까 부도 날지 모르니까 안 빌려주죠. 그렇게 되면서 수급 부담으로 처음에는 한전채도 처음에는 발행이 잘 됐습니다. 뭐 한전채 갑자기 4% 준다 그러니까 막 5% 준다 그러니까 발행이 잘 되다가 이게 6% 거의 7%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더 이상 이 돈을 3년 5년 빌려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한전도 우리한테 정기호 받아서 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3% 이자 지급받아 갑자기 6% 7% 하면 전기세를 2배 3배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한전도 사실 SOS를 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라고 나오는데, 왜 변동성이 중요하냐면 뭐든지 차근차근 준비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준비를 잘 하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변동성이라는 게 갑자기 저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이 변동성은 아까 저희 금리 인상도 있지만 한전채, 환율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왔었던 거고요. 한전채 발행도 보시면 쭉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덩달아서 은행채도 많이 오르고, 채권도 예상을 하면서 조금씩 발행하면 금리가 저렇게 급등 잘 안 합니다. 근데 뭐든지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몰려서 발행하다 보면 저렇게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금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돈을 빌리는 분들은 3%로 예상해가지고 사업 계획도 다 짜고 있는데 갑자기 6% 7% 내라 그러면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작년 4, 4분기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고채 그리고 강원도가 발행하는 어떤 이런 채권, 보증선 채권들은 당연히 신용물이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안 갚겠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도 불안하게 되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공사처에서 발행한 채권들이 갑자기 금리가 확 뛰기 시작한 부분에 분명히 기여를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량한 공사채나 그런 것도 5% 6% 주는데 우량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 CF에 관련된 CP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 거는 10% 20%, 물론 뭐 2년 3년짜리는 아니고요. CP는 다 이제 뭐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만 10일짜리가 뭐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이 생겼던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CP는 3개월짜리거든요. 통상 거기서 발생됐던 어떤 여러 가지 트리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용물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싫어하고 가장 투자하기 위험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채 시장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발행하니까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로는 회사채도 채권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채권이라고 일단은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미매각 보이시죠? 17년부터 봤는데 저기 미매각률이라는 거는 항상 발행할 때 시장에서 나 얼마 발행할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지 않겠다는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100을 발행하고 싶은데 실제로 미매각률 보면 40% 50% 나옵니다. 우리나라 회사채는 다 보증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단 그 위험한 채권으로 분류되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는 나머지는 전부 그걸 주관한 증권사에서 강제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회사채 미매각도 이렇게 심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한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레고랜드 CP라든지 어떤 한전 채권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믿었던 국고채마저 금리가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돈은 똑같이 100이 있는데 그 100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전부 다 100을 원하니까 이제는 국고채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 줘도 옛날엔 사던 국고채를 이제는 4% 후반 5%까지 발행을
금리를 줘야 이제 국고채를 팔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국고채가 10년, 5년, 10년 발행되거든요. 결국 갚으려면 여러분 세금 올려야 되고 우리 후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갑자기 5년짜리, 10년짜리를 5%, 6%에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채권 신용 스프레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국고채하고 보통 모든 채권들은 국고채란 가장 안전한 채권 금리에다가 플러스 얼마 스프레드라는 가상금리를 얹어서 발행이 됩니다. 그 옛날에는 여기에 50bp랑 0.5%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고채를 3년물을 3%로 발행하면 다른 뭐 회사채나 은행채 이런 거는 한 3.5, 한 4%만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3%로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채권들은 5%, 6%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떤 찬성과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했다는 저희가 그 명분이나 내지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조금은 제 수준에서는 변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신문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50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무슨 금융시장 안정시키는데 내 돈 50조 원이나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때 실무적으로 계속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팡 터뜨리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너희들이 괜히 몰려가서 한꺼번에 빌릴 필요 없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조를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50조 다 안 썼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거는 한 10조도 좀 안 될 겁니다. 그만큼 뒤에 여러분들 보험 있으면 안정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50조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고 시장이 거기에 다행히 반응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어 문장을 써놨습니다. 크루그만이라는 어떤 이제 미국 그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괜히 적게 해가지고 적게 하는 실수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처음에 차라리 많이 해라. 이것이 이 사람이 일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SB 실리콘밸리나 크레딧 스위스 그런 사태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일단은 보도를 합니다. 사실 따라주고 들어가서 실제로 빌렸냐, 실제로 나갔냐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금융 불안 역사에서 보면 항상 헤드라인은 크게 그렇지만 실제 집행은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우리한테 올 때 돈을 빌릴 때 이게 전부 공짜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빌린 돈에 가상금리를 상당히 부과를 하거든요. 그 돈을 빌려가서 이거를 가져갈 유인이 처음에는 좀 있거든요.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돈 빌려가서 운용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빌려갑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일단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어떤 헤드라인을 일단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국고채 대비 가산금리 어떤 발행금리 스프레드도 줄어들고 여기 축소폭이 나오지만 한전채가 제일 많이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전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좋으냐? 당연히 전기료 적게 내는 여러분들도 혜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카드채 여러분들 카드 쓰시는 그 카드 비용도 이 카드채 발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정되고 쭉쭉 다 안정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즉 돈을 다 쓰지도 않고도 일단 안정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CPC랑 아까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무슨 정책이든 정책을 처음에 하게 되면 1차로 혜택 받는 건 안타깝지만 우량한 기업이나 우량한 채권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곧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채와 CP를 사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량한 회사채나 우량한 CP를 그나마 사가면 밑에까지 경제는 낙수물 효과에 대한 어떤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뭐 잘 살게 되면 못 사는 사람도 살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논란이 조금은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조금은 적습니다. 어쨌든 그 우량한 회사채나 우량한 CP 그리고 우량한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리러 급하게 오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그 돈은 굴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조금 비우량한데 조금은 신용도가 낮은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 신협 이런 데로 일단 돈이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금리가 6%, 7% 가다가 지금은 3%, 4% 내려온 거. 예금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안정됐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금리가 안정됐다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기준금리 어떻게 되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과거 평균적으로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3.5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아까 스프레드 나왔죠. 가상금리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 신용도 스프레드가 평균하고 비교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됐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컨대 3.5다 그러면 CP는 한 3.8, 4 이렇게 발행되고 하면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돈 빌린 사람은 얼마 전까지 2, 3% 빌리다가 5, 6% 빌리면 불안하다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안정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이번 대책은 조금은 저희가 아마 10월 초기에 저희가 그 정책을 했을 때는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PF, ABCP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살려주냐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금리 안정도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과거 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안정됐다고 일단 이렇게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위기 시에 어떤 저희가 CP 금리 스프레드도 보면 요번이 그래도 가장 빨리 안정됐다고 자화자찬입니다. 이렇게 안정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작년 4, 4분기 위기는 저희가 금리 올리고 갑자기 한전채가 발행을 많이 하고 환율이 1,450원까지 급등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자화자찬입니다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적어도 금리 기준, 환율이 지금 어쨌든 1,300원 내려왔으니까요. 안정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저희가 일단 동향 분석도 열심히 하고 한국은행도 저희가 또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4, 4분기에 공급한 신용이 한 17조 원 됩니다. 17조 원을 뿌렸다니까 막 그걸 동네 그냥 금리관에 마구 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총 저희가 일주일짜리를 빌려서 계속 롤업을 한 총 금액이 한 17조 된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당연히 벌칙 금리 수준을 붙여가지고 빌려줬고 처음에 한 달 빌리더니 그 다음엔 빌려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안정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희가 2021년 8월에 주요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5에서부터 그때 인상할 때도 처음에 인상할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안 올리는데 한국은행이 뭘 믿고 뭐 갑자기 튀려고 하냐고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조금은 저희한테 회의에서 만나면 왜 올리지? 왜?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천천히 올리면서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4, 4분기 어떤 불안의 원인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핵심적인 어떤 부실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고 실물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돈을 빌려준 CP하고 채권이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나타난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크리스스위스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태 기호를 한번 보고요.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4, 4분기나 요번에 실리콘밸리 미국이나 크레딧스위스 스위스는 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 저런 사태가 일어났냐 하면 너무 빨리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채 금리하고 변동세라는 제가 지표를 봤는데요. 미국채 금리 한번 보시죠. 지금 거의 뭐 1년 사이에 금융위기 그전 수준까지로 저렇게 빨리 올린 당연히 그런 사례가 없고 한꺼번에 0.75씩 올린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사실 몇 개월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3%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0.75씩 한 4번 올려가지고 한 2%더 내라 그러면 그게 올려만 내면 되지만 그것이 쭉 쌓인다고 생각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가게는 제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겁니다. 변동성도 보시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단기간에 치달아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SVU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한 개가 망한 게 아니고요. 실버 게이트라는 데도 있고 시그니처라는 데도 있는데 은행 3개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축은행 한 개 망해도 큰일 날 텐데 미국은 어쨌든 3개가 망했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산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16번째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SVB하고 CS 제가 주가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조금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CS는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 주식은 언제든지 사면 1년 뒤에 80% 하락한 주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 끊임없이 거의 오른쪽에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급전직하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주가만 본다면 당연히 이 두 회사의 결과적으로 파산이나 합병은 똑같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기가 생기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지거든요. 그만큼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스위스에서는 두 번째 은행이지만 굉장히 약한 고리였다라는 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2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250조, 한 300조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적어도 한 4, 5위 은행 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기준입니다. 자, 여기는 투자를 전부 채권에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금 1년짜리 하는데 그걸 받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걸 어디다 투자했냐면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에다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1년마다 금리도 올라서 받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일단 5년짜리, 10년짜리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에 샀는데 그 채권이 지금 4%, 5%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평가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해서 어떤 경영 실수다 아니면 자산 부채 관리 실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도 별로 안 하고 채권에다 왕창 투자했습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코로나 때 그냥 물밀듯이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저축을 하니까 그 단기간에 어떻게 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장 쉬운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평가손이 나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돈이 이렇게 빨리 빠질 줄도 몰라. 하루에 40조 원이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40조 원 빠진다. 그럼 당연히 채권을 팔아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팔려고 봤더니 채권이 1%짜리가 5% 금리 오르면서 채권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부상에는 40조라고 되어 있는 채권이 실제 팔아보니까 20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금 하루 만에 40조 빠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만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 때 이런 여기 은행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야, 우리는 지방은행이고 작은 은행인데 규제 받지 않게 해달라. 그래? 그럼 규제 빼줄게 해서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LCR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규제들 우리나라는 은행은 다 받고 있고요. 저축은행도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전국 16위, 우리나라보다 한 5위 하는 은행인데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저희가 이제 SNS나 이렇게 암호자산 전문은행 실버게이트 신청자 먼저 같이 망했거든요. 이 뒤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타트업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사이에 인터넷 뱅킹 내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 뱅킹으로 40조가 빠지다 보니까 손을 든 겁니다. 자,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여러분들 스위스에서 넘버 2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떤 국제 글로벌 은행이고요. 신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원인은 뭐냐 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일단은 계속 안 좋았고 금융위기 때 잘못한 것들이 있었는 부분들을 법적 리스크가 미국뿐만 아니라 오만 데서 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한번 그 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이제 그 벌금을 내면 우리나라처럼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1조, 2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자기들 회계를 사실 영어는 굉장히 멋있게 썼던데 결과적으로 회계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부정했다는 게 나니까 돈이 막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 스위스 은행들 특히 그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태가 원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장기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평가손 났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법적 리스크와 스캔들인데 여기 보면 온갖 더러운 범죄 행위들은 다 있습니다. 스위스 깨끗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은행은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간 경영을 해온 겁니다. 하다못해 채용 비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실의 어떤 비리의 복합 덩어리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투자자 리스크 관리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서로 뭐 어떤 같이 다 이렇게 보면 아케고스라고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미국에서 크게 벌어졌던 어떤 금융 사실상 사기입니다.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그런 어떤 미국의 펀드인데요. 아케고 사태라든지 뭐 여기 보면 그린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믿고 빌려준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서로 다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것도 1,000억, 2,000억을 빌려준 게 아니고요. 몇 조씩 이렇게 빌려준 그런 사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소위 말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시가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은, 즉 CS 망한 건 누가 보더라도 망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서 망한 건 아니고요. 망할 만해서 망했다 보면 되시고, 여기에 같이 엮였던 이 최근 2, 3일 사이에 나온 도이치뱅크라는 데입니다. 독일에서 넘버 원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은행에서 대해서 똑같이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도이치은행에서 벌어졌거든요. 다행히 도이치은행은 이런 거 철저히 반성한다 그러면서 다 끄르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굉장히 내부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같이 묶여가지고 최근 주가가 막 20% 30% 빠지고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독일 금융당에서 급하게 도이치뱅크는 아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망해도 우리가 철저히 살리겠다. 왜? 이 크리스 스위스는 그래도 인수할 넘버원 UBS가 있으니까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도이치뱅크는 독일에서 넘버원이거든요. 인수해갈 은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급히 금융당국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한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런 어떤 실리콘밸리 은행의 원인, 그리고 크리스 스위스의 어떤 파산 원인들을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서 영향을 받은 건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오랜 기간 신용평가를 해온 대출로 일단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최근에 국채 투자를 늘렸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뭐 70% 80%를 국채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평가선도 발생한다고 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보다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은 거고요. 왜? 원인이 다르니까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똑같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저렇게 되니까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유럽도 저렇게 되니까 유럽 ECB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여기 장기금리는 다 5년, 10년이거든요.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고 분명히 내년이나 후년이나 금리 내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장기금리부터 확 빠지는 겁니다. 그쪽에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덩달아 같이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보통 국내 투자자도 있지만 외국 투자자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다른데 금리는 사실 같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그 국내외 금시장에 미친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이제 환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또 1,45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요. 다행히 환율도 생각보다는 강건하게 버티고 있고, 어떤 장단기 금리도 일단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일단은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결국은 금시장 불안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직접적 익스포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투자할 때 과연 실리콘밸리 은행 내지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 도이치방크 은행 이런데 얼마나 많이 직접적으로 그 채권을 사고 예금을 했느냐 했을 때 신문지상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전체 운용자산에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데 왜 투자하고 그 채권을 왜 사지 그러는데, 그건 안에 운용 스킬을 들어가 보면 다 포트폴리오 배분 비율을 쫙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특별히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그 배분의 어떤 원칙 때문에 할 수 없이 샀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 항상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괜찮은데 간접적으로는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꼬리표를 저희가 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 여건이 현재 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긴축적으로 되면서 시장에서 달러 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환율 영향은 다행히 적은데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이 자기들끼리 잘 사는 나라끼리 한 9개 국가 통화 수합을 또 이제 무제한하겠다고, 원래도 있던 통화 수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마다 하지 않고 이제 매일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미국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스위스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하고는 상시적으로 항상 서로 달러와 엔, 달러와 유로, 달러와 스위스 프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만 열어주는데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마다 하다가 이제는 매일 한다고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만큼 달러 조달하기 어려워져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보면 일단 결국은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렸는데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면 부의장님이 걱정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만 논쟁이 있는 작년 4, 4분기에 그런 저희가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나는 손을 올리고 하나는 손을 내리는 이런 게 어디 있냐, 같이 가야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그렇게 상충되면 되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비판 그대로 지금 미국 연준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이번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5%까지 올렸는데 이쪽에 유동성 공급하는 새로운 또
기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더 대단한 게 1년간 무제한 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간 게 지금 거의 짧은 시간에 1조 달러 이상 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금리는 벌써 5% 올렸는데 유동성은 풀고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기 어떤 변명하죠. 왜 우리가 이 금융 안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명분이 뭐냐면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이제 금리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다 망해지게 되면 우리가 금리 아무리 올리고 내려도 그것을 결국 우리 돈을 받아가지고 뿌려주는 거는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올렸는데 금융기관이 망했으면, 아니면 거의 부실이 아주 심하면 우리가 아무리 금리 올리고 아무리 내리고 아니면 돈을 뿌려도 그 돈을 받아간 은행들이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고 이렇게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잘 파급이 되도록 금융기관을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 그대로 미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 자기들 금리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보지 말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저께도 미국 연준에서 이제 사람이 한 명 와서 똑같이 물었더니 우리도 그런 비판 많이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한 가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한국은행이 분석은 잘하고 내지는 어떤 말은 잘하는데 자기들 뭐 할 때는 싹 빠진다고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어도 4, 4분기에 저희가 했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만 이제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컨대 미국을 보면요, 재밌는 게 어쨌든 연준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딱 하면 굉장히 빨리, 이번에는 거의 이틀 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다면 저희 생각에는 은행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는 사실 5대 금융그룹이 과점하고 있고요. 거기 망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한 고리는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별 새마을금고, 개별 어떤 뭐 신협에 제가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회라는, 사실은 농협중앙회처럼 사실상 신협의 중앙은행 역할, 그다음에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또 기구가 다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구하고 한국은행은 어떤 긴급하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는 조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어디가 중요하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는 물가 안정이 우선입니다. 금융 안정은 유의만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일단은 급하게는 일단은 세게 쏘자. 그 다음에 일단 좀 안정시키고,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건 뭐 몇 년치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다 흡수하니까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또 무제한 돈 푼다라고 절대 오해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